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를 마치고 지난 토요일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나갑니다. 이번엔 영국과 프랑스 방문입니다. 다음 달에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올해까지 16번의 순방입니다. 한 달에 한 번꼴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 동반으로 세계 일주하려고 대통령 됐냐 이런 비아냥이 나옵니다. 이렇게 열심히 나가니 정상 외교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이 249억이었는데 진작에 다 쓰고 예비비에서 329억 원을 더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3배 가까이 늘려서 664억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긴축 예산한다면서 연구개발 민생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성과는 있습니까? 하나하나 따져봐야겠지만 이번 에이펙 회의 때 미국, 일본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지요. 우리나라만 못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해야 할까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박시동의 경제 본색. 조정면의 뉴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오늘 또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개해드리고 선정해서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선물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60만 정어리 때 우리가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사회 만들기 위해서 정어리 점프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후로 아주 구독자 늘어나는 새가 강해졌습니다. 지금 61만 4천 명인데요.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 구독 고주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루빨리 100만, 120만 구독자 만들어서 제대로 된 소식.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오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지,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왜 이렇게 자주 나가는지 지적하는 언론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볼 수 없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 비판하는 목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입니다. 저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적할 것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데요. 행복님 주말에도 3명 구독 그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행복님 주말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JAO님, 목포 어매님이시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조금 더 정어리 점핑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00만이 운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 저희가 한번 기적 만들어 보지요. 정정숙님, 달팽이 크림 너무 좋아요. 딸한테 한 통 강취당하고 더 사야겠다 했는데 세일한다니 얼른 구입하고 올게요. 예,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많이 구입해 주세요. 스픽스몰 상품은 끝날 때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4분 패널 소개합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외국에 나갑니다.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랬을 때 나가는 건 좋은데 나가서 그러면 뭐를 가져왔느냐를 따져봐야죠. 그래야 나가서 쓴 돈, 벌어온 돈이 많으면 잘했다 박수 칠 거고 그렇게 나가서 펑펑 쓰는데 못 벌어왔으면 그건 혼나야죠. 전희영 교수님,
지금 이미 기록이에요. 나간 게. 엄청나죠? 예, 뭐 평일 따져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이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올해 12번, 뭐 말씀하신 대로 12번 이상이라고 나오고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세금 가져다가 이렇게 해외 순방 나가는데 성과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일단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느냐? 지금 추정되는 비용이 666억 원인데요. 언론 보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이유는 프레스 센터를 이제 현재 가면 만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인데 그 비용 88억 원까지 합하면 666억 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와 비교해 봤더니 약 2배 반을 썼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과겠죠.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무능했을까요? 유능했을까요?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한 영업사원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에이펙 앞두고 언론사설 한번 보셨습니까? 한중 정상회담 이루어져서 뭔가 대단할 것처럼 됐고 청와대에서도 온곳 홍보를 다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중 정상회담 불발되는데요. 주목할 점은 중국의 시진핑이 미국과 일본과는 만나고 보란 듯이 한국은 빠뜨린 겁니다. 이외에도 다른 많은 국가하고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을 과연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짚어볼까요? 최근 일본의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또 방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본을 7번 이상 방문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성과를 얻었습니까? 역사 문제 해결했습니까? 위안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줬습니까? 아니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론을 전파했습니까? 이렇게 해외 나가서 사진 찍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까지 일어나고도 있는데 성과는 제대로 못 내니까 해외 순방 가서 혈세만 쓰고 능력은 없고 무능한 영업사원이라고 말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시진핑 주석과 4시간, 일본 기시다 총리는 1시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67초 회담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3분 회담이었다고 하는데 3분 해봐야 양쪽으로 시간 나누고 통역사 시간 나누면 그냥 인사 나눈 거죠. 이런 게 어떻게 회담입니까? 레몬님 그런 걸 주셨는데요. 임세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윤건영 의원이. 그때 나라 하나 방문할 때 쓰는 비용이 한 15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번 나가서 쓰는데 25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코로나라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순방이 좀 많이 횟수가 좀 적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뭐 15억, 25억 비교를 했는데 뭐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물가 상승률도 있고 뭐 환율 차이도 있기 때문에 뭐 비용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그럼 왜 나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교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영업사원 1호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맨날 다 뺏기고 옵니까? 지금 뭐 중국, 미국 뭐 이게 정상회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요 국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정상회담 안 해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가면 뺏겨오니까. 그 뺏기는 외교를 하려고 그 지금 출석 외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는 알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기네스북에 오르겠다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최고로 정상회담 많이 한 기네스북 오르겠다 얘기하셨지만 출석한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가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간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그리고 국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대통령 1호기가 뜰 때마다 국민의 지지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약간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신뢰가 없다는 뜻이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나가서 뭐 고가품, 사치품 뭐 쇼핑하면서 그런 것도 딱 걸리고 사치품 뭐 쇼핑을 당하시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이제는 더 이상 나가서 우리 국익을 해치는 행위 당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안 보이는 데서 있어라, 국내에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해외 순방도 많이 다니셨을 텐데 이거 한번 좀 물어봅시다. 지금 영국, 프랑스 가요. 그러다가 다음 달 초에 지금 네덜란드 갑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유럽에 있고 네덜란드는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이웃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 번씩 나갔다 왔다 하려면은 비행기 기름값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이럴 때 동선 같은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영국과 프랑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월에 네덜란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또 유럽 다 그 인접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국빈 방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전에 이제 네덜란드 측과 조율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약간 좀 특수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특히나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많이 나갔던 게 이제 G20 뭐 그다음에 뭐 에이펙 그리고 이제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담 등 다자 외교가 많았고 또 이제 중동에서의 회담들이 많았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프랑스가 이제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 마지막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상회담 쪽 얘기가 이제 다자와 양자들로 나눠지는데 주로 이번에 양자도 많았고 특히나 다자 회의에 많이 가서 양자회담을 가는 거는 뭐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조금 뭔가 그 선거 운동을 하려는 그런 좀 약간 노력의 일환으로 있었던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가 11월 말에 있었던 약간의 특수한 환경을 좀 감안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뭐 비교하긴 뭐하지만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도 재임 8년 동안에 1년에 약 10번꼴로 나가서 8년 동안 81번, 81번의 그 해외 순방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잖아요. 성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갔다 왔을 때 얼마큼 성과를 내느냐인데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난로의 기능에 빗대서 이러지 않습니까? 난로의 기능은 석탄을 아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석탄이 탈 때 최대한의 열기를 뿜어내는 것이 그게 난로의 역할이니까 나가서 많은 역할만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크게 지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외교 순방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이렇게 많이 공을 들였던 부산 엑스포 유치가 이제 29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결론이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떤 성과 부분에 대한 일정한 좀 평가를 받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탄 얘기하셨으니까요. 요즘에 석탄닭 나오면 찍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베 일본 총리는 그때 내세웠던 슬로건이 지구본을 내려다보는 네. 외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아베 총리 많이 다녔는데 사실 성과 있었죠. 미일 동맹 강화하고 지평 넓히고 그랬는데 최수영 컨설턴트는 이제 보수 패널이시니까 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좀 옹호 발언하시겠지만 한두 가지만 더 짚어봅시다. 네. 국빈 방문이라서 네덜란드 간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국빈 방문 현지에서 우리 꼭 모셔야겠으니까 국빈 방문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문할 때 우리가 현지 공간 통해서 막 노력하면 국빈 방문 급 올려주는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네덜란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수교 이래 처음으로 국빈 방문이라고 들었고 그다음에 영국은 또 이번에 찰스 3세 국왕이 취임한 이후에 세계 최초로 어쨌든 지금 처음으로 초청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이 특수성은 저는 인정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왜 네덜란드와 영국이 좀 같이 이렇게 유럽 국가인데 좀 이어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지적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외교 라인에서 의전 분야에서 어떻게 조율하다가 그렇게 달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 약간 그 가운데 프랑스 그 부산 박람회 유치 총회가 아마 좀 변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또 물어봅시다. 네. 정상 외교 예산 가운데 선물비라는 게 꼭 있어요. 있습니다. 선물비는 어디에 씁니까? 저는 그 뭐 정상회담 때 준비하는 걸로 아는데 원래 선물을 준비할 때도요. 그 해당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해당 부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전 조율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체성 같은 경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선물을 선정을 하는데 글쎄 선물비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게 비공개로 하는지 제가 잘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공개를 요구하면 그 비용이 아마 공개될 텐데 저도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선물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검증을 좀 해야죠. 정일환 교수. 아마 역대 대통령 이렇게 외국 많이 나가는 경우도 기록이지만 갈 때마다 부인 데리고 가는 경우에도 아마 이런 경우 처음 본 것 같은데 가면 일정이 차단이 돼요. 김건희 여사 일정은. 네. 그러면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우리는 이제 대통령실이 화보급 사진만 제공하면 그거 아는데 명품 쇼핑하는 것도 우리 기자들이 알았나요? 당초에 몰라요. 그거 어떻게 그러면 돈을 쓰고 집행하고 선물은 누구 줬고 뭘 사서 줬는지 이제
공개를 해야 될 때 아닙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운영위를 통해서든지 순방 예산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앞서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영업사원 1호 얘기하는데 흥청망청 쓰는 영업사원이 있으면요 회사는 거덜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물론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CEO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오너가 도저히 이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영업하겠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뭐 본인은 세계 기록 세우겠다고 아마 세계 기록 세울 것 같아요. 아베 총리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기조로 간다면 지난 19개월 동안 16번의 순방이니까 뭐 1개월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자, 기네스북 올라가는 것은 이게 창피한 기록이 될지 나중에 성과로 기록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앞서 앵커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이른바 이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서 지금 순방 외교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외교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좀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에게 세금을 들이고 있는 이 순방 외교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정치권에서 이건 순방 외교 카르텔 예산 아니냐. 그럼 카르텔 예산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국민들에게 공개될 때만이 온전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입니다. 완전히 깜깜 일정입니다. 일정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화보 사진만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가지 억측과 뭐 명품 쇼핑 논란, 그다음에 이게 설화만 야기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국회에서 좀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든 또 운영위 상임위를 통해서든 좀 면밀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걸 알려줄 때만이 국민들이 그렇지 뭐 다른 나라 대통령 우리가 비교할 게 아니라 에이펙 외교 또는 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가는 것은 오히려 순방만 많이 한다고 외교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 결과로 저는 토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지금 내년에 정상회담 관련 예산 664억 올해보다 2.67배 늘어서 664억을 잡아놨는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데 모르죠. 내년에도 또 더 쓰고 예비비 쓸지. 국회에서도 해외 순방 예산 관련된 것 따져 물었는데 한번 보시죠. 외교복을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 편성된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249억이 올해 편성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추가로 얼마 든지 아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 329억이 추가 예산이 들어서 578억이 들었어요. 역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평균 200억 정도 들었어요. 원전재정으로 이렇게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안 보이고 예산을 이렇게 물서듯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되게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님 순방 예산과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순방 예산을 그냥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코로나 시대에 지난 2019년부터 20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 시절에는 대통령님의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님의 어떤 순방 예산을 1개국에 얼마라고 그렇게 산출하는 것은 성과를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90여 개국이 넘는 정상들과 만나시고 그 안보라든가 또는 엑스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상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와 같이 비교하셔야지 1개국 만나는데 얼마 소요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영 교수, 대통령실 관계자가 순방을 통해서 54억 달러라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면서 순방 비용이 조금 든다고 이런 투자 유치 활동을 멈추게 된다면 오히려 국가적 손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4억 달러 윤석열 대통령이 유치한 거 맞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거기에 관계 기업자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이런 거를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을 다 포함시킨 게 아닌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그동안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한 외교가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실익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노래도 하고 난리 쳤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문제 일부분 예전보다 나아졌을 것 같지만 아직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돌아갈 때 한박 웃음 지었다고 하죠.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부터 온갖 선물 받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뒤통수 맞았다. 이런 평가가 오히려 기업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한마디로 무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에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시나요? 2023년 5월 외신 보도를 보면은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껑충 뛰었다. 왜?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 일본 외교의 완벽한 승리다라고 일본에서 보도까지 나왔죠. 정작 우리는 뒤통수 맞고 국내에서 오히려 더 시끄러운 문제만 발생시켰습니다. 거기에다가 대중관계 리스크만 결과적으로 더 커졌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번에 브루나이라든가 이런 나라도 만났는데 우리나라 보란 듯이 쏙 뺐거든요.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무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향적인 외교 방식이 대중국 리스크로 커졌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안보나 외교 면에서도 실패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느닷없이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한 거 기억나십니까? 당시 국내 수혜인데 굳이 방문해야 되느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고요. 러시아를 왜 굳이 적으로 돌리는 이런 행보를 대통령이 돼야 되냐? 이런 문제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예산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아마추어시키고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키는 외교 기조도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글을 보내주십니다. 테리 공구님, 엑스포 떨어지기만 해봐 가만 안 둬. 황세웅님, 엑스포 탈락하면 어쩔? 좀 젊은 분이신가 보네요, 이분은. 김광식님, 안보 때문에 해외 순방 나간다고 옛날보다 지금 더 위협을 느끼는 것은 왜일까요? 김광수님, 국민은 살기 어려워 난리인데 부부 동반 해외여행 명품 관광. 순당 5,500님, 가정주부가 흥청망청하면 그 집 망합니다. 레모님, 대통령 내외가 버킷리스트 달성하러 국민 세금으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장훈님, 1호기 화물칸이 궁금하다. 이은주님, 위기라고 느낄 때마다 부부가 쌍으로 외국 들락거리는 모습이 허리띠 졸라매다가 끊어져 버린 서민들 눈에 결코 곱게 보일 리 만무합니다. 피 같은 혈사란 말입니다. 내 돈이라고요. 내 돈. 예. 이렇게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뭔가 국민들이 비판하면 국민은 늘 옳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멈추든지 아니면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시지만 이렇게 써서 이렇게 벌어왔습니다. 왜 그런 걸 모르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여주세요. 뭘 벌어왔습니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리고 다녀왔으면 국민들한테 다녀왔습니다. 보고하고 나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그것이 국민의 심부름꾼의 자세 아닙니까? 최수영 컨설턴트 옛날 그 기본 아닙니까? 출 필고 반 필고? 네, 뭐 집 나갈 때 인사드리고 집 돌아와서 인사드려야죠. 사실 그 순방 갔다 오고 나면 과거에는 이제 여야 지도자들 부르고 그다음에 뭐 우리 오부 요인들 불러서 이렇게 늘 그 갖다 보고하고 이제 사실 그게 이제 국민에 대한 대리 보고였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출국 때는 나가기 전에는 이제 기자회견을 갖든가 아니면 좀 자세하게 청와대 참모들이 풀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마련인데 어쨌든 소통 부족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순방 결과를 무슨 저도 숫자로 환산은 직접적으로 뭐 일국가 얼마가 성과가 얼마다 이렇게
단순 등치에서 비교하는 건 저도 그거는 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국민 정서에 얼만큼 부합하고 어쨌든 외교 순방의 성과가 국민적 감정과 동의에 필요한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점들은 좀 고려해서 순방이 잦은 만큼 또 그러면서 뭐 그러면 건건에 대한 보고는 좀 몰라도 최소한 어떤 그 카테고리별로 좀 묶어서라도 이렇게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갔거나 기자회견 형식으로 갔거나 하는 것들 특히나 아니면 여야 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얘기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순방 외교가 좀 잦아질수록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 나가는 것에 정신 팔려서 장관들 나가는 것은 아예 체크도 잘 못합니다.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포르투갈, 미국을 갔다 왔는데 우리 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행정망이 완전히 지금 막 먹통이 돼버린 겁니다. 뭘 제대로 서류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 뭘 팔아도 안 되고 이전 전입 신고도 못하고 이 정도로 지금 행정망이 다운돼 버렸는데 행안부가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행안부 장관 어디 갔어? 외국 나가셨는데요. 뭐하러 나갔어? 디지털 정부 아이고. 임세현 대변인 디지털 정부 홍보하러 나간 장관 그 나라에 행안부가 이제 행정망이 다운됐으니 이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네요. 저는 제가 지금 아이고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정보 세계 1위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가장 디지털적이고 전산이 잘 돼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런데 4일 동안 행정망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뭐 하셔야 되냐? 오셔서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외국 나갑니까? 가서 뭐 홍보를 뭐 할 건데요? 아니 우리 나간 마비됐는데 동안에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기는. 이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옛날에 벽 같은데 소변 금지 써 있습니다. 여기다 뭐 노상방뇨 하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다 변소하면서 지금 변소라고 써 있는데 소변 금지 거꾸로 하면 지금 변소거든요. 저 그 느낌입니다. 지금 뭐 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외교가 민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생을 안에서 하셔야지. 왜 밖에서 뭐 할 건데요? MOU요? MOU 뭔지 아시죠? 우리 언제 밥 먹을래? 이겁니다.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이 있어야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나가서 떠들고 뭐 했다 하면 실질적인 성과가 대통령부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왜 이제 무슨 단체로 어디 학원에서 과외 받습니까? 외국 나가기 과외? 그럼 예를 들어서 한미 통합 수합 이런 거라든가 미사일 사거리 뭐 제한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성과가 있어야지 그냥 나갔다 왔어요. 54억 불. 54억 불 뭔데요? 얘기를 해달라고요. 그 단 한 번도 우리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에 나가서 뭐 장관이든 누구든 얼마 한동훈 장관도 뭐 어디 나갔죠? 무슨 어디 엑스포 뭐 유치하러 가셨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단체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국민들 보기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국가 세금이에요. 건전 재정 어디 갔어요? 어디 도대체? 정연학 교수. 예. 정부 전산망 먹통이 된 게 올해 들었으면 3차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 카카오 때려잡잖아요. 왜 때려잡습니까? 지난번에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발생했다고 백업 시스템 안 갖췄다고 카카오 아주 질타하면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까지 만들고 그랬던 정부 아닙니까? 민간 기업이라면 또 난리가 났을 판입니다. 자, 정부 발표대로 네트워크 장비 이상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지금까지 장애가 발생한 직후의 원인조차 파악을 못했어요. 이게 뭔가 지금 국가 정보자원 시스템 관리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지난번 카카오 먹통 사태 뭐라고 했습니까? 백업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근데 우리 행정망 또한 마찬가지 지금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저는 뭐 행안부 장관이 디지털 정부 홍보하겠다고 외국 나갔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와중에 또 공교롭게 사고가 났어요. 자, 그래서 귀국을 했는데, 자, 이제 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마 이런 결론을 내릴 겁니다. 아마도 업체라든가 실무자 선에서 또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저는 가장 최악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고는 항상 있을 수 있는데 뭔가 IT와 관련해서 정부의 사이버 보안이든 또는 뭐 서비스 장비들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때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민간 경우에는 엄청나게 뭐 질타하고 뭐 시스템을 갖춰라,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하지만 정부 관여 문제만 생기면 그냥 몰수에 일관합니다. 그리고 꼬리 자르기를 일관합니다. 실무자 탓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사고는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니 이렇게 해놓고 나서 세계 최고의 뭐 이른바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누가 과연 이 말을 믿어주겠으며 누가 실감을 할 수 있겠냐. 저는 그런 문제가 지금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디지털 정부 홍보한다고 외국에 나갔는데 장관이 네. 그 나라에서 정부 전산망이 다운이 되고 이상민 장관 판사 출신이죠. 네. 디지털 D자는 알고 있을까요? 뭐 사실 소방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홍보하러 나갔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참 저도 뭐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인수위 때부터 정부의 핵심 역점 과제를 했던 그 국가의 지금 행정 전산망 지구는 조금 부실하게 짜겼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정기남 교수님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명쾌하게 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지 않아서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우리 정부의 힘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외주를 또 주지 않습니까? 이른바 하긴 뭐 정치도 아웃소싱 하는데 뭐 이런 뭐 민간 아웃소싱이 흔한 일인데 과연 이런 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떤 그 행정이라는 조직이 이것을 관리 감독하거나 이것을 이제 잘 이제 운용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과정들 속에서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관리들,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조치 예방 그런 뭐 차원에 대한 점검들 이런 것들이 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장관이 극거 귀국해서 뭐 저 현장 대응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자꾸 이제 반복된다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고 우리가 특히나 이제 코로나 전국을 겪으면서 온라인 시대의 중요성과 이제 디지털의 중요성이 점점 더 앞으로 확대되고 강화될 텐데 이런 식의 정부의 관리 능력을 보여주면 좀 안 된다고 보고 어쨌든 행안부 장관이 지금 진두지휘하고 필두에서 한다니까 본인의 전문성은 차치하더라도 본인이 전문성이 없으면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시행하면 될 일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말로만 재발 방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불안에 정말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저는 이번에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만 버티면요 신상필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이런 사이버 보안이나 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요 지난번에 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뭐 장차관 최소한 실국장 선에서 책임자의 분명한 처벌이 책임을 지는 문제가 있어야 되죠. 저는 이상민 장관 무조건 책임지라가 아니라 그럴 때 많이 업체 관리도 엄선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걸 애매한 실무자라든가 업체 책임으로 만들어버리면 저는 다시 또 한 번 이런 문제 닥쳤을 때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이제 법원망도 마비가 됐었고 교육 관련한 망도 마비가 됐었고 이번이 이제 민원 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예. 문제인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군사보안과 관련된 망은 안전한가 이 부분도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워낙 어이없는 일이 이렇게 세 차례나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현 정부에서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정부에 대해서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수십 번 감사하고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은근슬쩍 언론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정말 제대로 감사하고 필요하면 수사해서 오히려 현 정부에서 예산 갖다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주장하는 카르텔이 있는 건 아닌지 꼭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점검이 필요하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도 뭐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고 내년에도 17% 정도 증액을 했다라고 해요. 서민 예산 쥐어짜고 정부의 몸집만 계속 키우는 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정부 때려잡는 데 몰입하지 마시고 현 정부 곳곳에서 구멍이 숭숭 새서 곳곳이 마비되고 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부터 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A 쓰시는 분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뛰는 거죠. 21도 한라사님 원래 숫자 가지고 참 마술을 잘 부리시는데 이분은 숫자 다루시는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국내에서는 59분 대통령, 해외에서는 67초 대통령. 예, 그러시죠. 또 숫자로 타기님 해외 순방 예산 술값 50%, 쇼핑 30%, 호텔 교통 20%. 예, 자, 참 혀를 차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뭔가 성과를 내 보여야죠. 이러다 보니 지금 신당 만든다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이준석 전 대표, 내가 해도 대통령보다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선 도전 의지까지 내비치면서 신당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당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분은 어쨌든 공직자로서 계속 살아오신 커리어가 있고 일정한 부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분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갑자기 등장하시더니만은 딱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큰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은 만약 나중에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광주 시민 앞에 서게 될 계기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때 광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물어봐 주세요. 누가 잡범이고 누가 뭐 나쁜 놈이고 이거 계속 하실 거면은 저는 그거는 아까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저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준석 씨 대선 행보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뭐 언젠가 가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하지만은 제가 열심히 하면은 근데 지금 제가 갔을 때 뭐 지금 가도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의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하면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하기 위해가 정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분은 3년 뒤에 정치 그만하실 분이에요. 예. 그분을 경쟁 상대로 삼지 않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 광주에 가서 한 발언의 일부입니다. 저 내용은 이제 요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과 경쟁하겠다. 경쟁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은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깎아내린 건데요. 자, 신당 논의가 이제 아주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가 신당을 맞아들일 때다라고 얘기했던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국민의당이 조금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들 중에 대다수가 다시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과 합칠까라는 고민하는 상황 속에서는 민주당과 각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저는 광주도 이제 완전히 계열이 다른 신당을 한번 맞아들일 때가 됐다. 자, 광주까지 가서 이제 신당 세력을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정결환 교수 보시기에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흔드는데 본인은 대구 쪽 출마 얘기하기도 하고 또 광주에도 공을 들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그리는 신당의 그림 어떤 것 같습니까? 글쎄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떤 신당의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데 아마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지금 돌면서 북 콘서트를 하고 또 제3지대 신당이라고 하는 어떤 희망의 어떤 그 횃불도 쏘면서 열기를 고조시키는 그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마지막 그 신당의 모습은 아마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신당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어느 정도 고조가 되면 좀 넓음의 전국 제3지대 신당을 표방하게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지지율이 또 약간 저조하거나 국민들 열기에 좀 가라앉으면 뭐 제가 볼 때는 과거 보여줬던 뭐 영남권 신당이라든지 보수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뭐 영남권 신당에 좀 우선 집중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그 갈래는 타지지 않겠는가. 그 중요한 기준은 아마 신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율이 현재 무당파를 중심으로 한 30% 우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총선이 임박해지면 임박해질수록 또 양당으로 약간 수렴되는 기운이 있거든요. 그 나머지 30%의 무당파를 끌어올리려면 결국 중요한 것은 유력한 어떤 대선 후보급의 존재. 근데 이걸 이준석 대표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줄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확고한 지지 기반. 지금 이준석 대표는 아마 2030의 어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뭔가 지지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여줄 파괴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저는 그 신당의 어떤 그 위상이랄까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여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위 막 반윤 어떤 그 이미지 이것만 가지고는 이준석 대표가 지향하는 제3지대 신당에 대한 뚜렷한 지향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파괴력을 좀 예단하기는 좀 저는 다소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몇 군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온라인 연락망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온라인에서 관광버스 920대 모아보자 이런 글도 올렸는데 920대 이번에 장제원 의원
관광버스 92대 동원한 것, 그거를 지금 패러디한 것 같죠? 920대면 42,000명, 92대가 4,200명이었으니까. 근데 벌써 35,000명 모였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10만 명 지금 목표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지지자 연락망 구축한다고 했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 몇 명까지 되어 있나요? 들어오기 전입니까 39,500명? 39,500명?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 기대했던 숫자에 비해서는 초과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전당대회 때도 한번 명부 작성을 해봤고요. 음. 그러니까 뭐 다 해보면 한 1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나중에 가면. 최종적으로 10만 예, 명? 예. 목표가 10만 명이군요. 근데 그건 이제 열심히 모아서 이제 연락망 구축하면 그런 거고요. 예, 실제로 그 제가 12월 27일 얘기하긴 했는데요. 예, 그런데 창당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우선 다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 하셨으니까 그냥 뜸들이지 말고 예. 그냥 창당 선언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뜸 들이는 거 아닌데요. 원래 다 이렇게 합니다. 예. 원래 이렇게 한다고요? 그 안철수 의원 옛날에 국민의당 투 말고 국민의당 원 창당할 때 한 1월 말에 했을걸요. 예. 예. 그래? 원래 다 그렇게 해요. 아니 창당 시점을 언제 하는 거 말고 예.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하는 거 말이에요. 선언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보통 12월 말쯤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뭐 간보고 뜸들이는 게 아니라요. 원래 총선 앞두고 이런 게 있어요. 국민들께서 정치 고관여층 말고 네.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 보통 총선 때 예. 총선에 대한 관심을 한 3개월 전쯤에 형성하시는 경우 많고 예. 특정 후보에 대한 관심, 지역 후보에 대한 거는 한 달 전부터 형성하시는 경우 많아요. 선거 기준으로. 예. 어차피 창당 시점 12월 초로 잡고 그러니까 있어요. 시즌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뭐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려. 자,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수영 컨설턴트 이제 신당은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날짜도 이제 12월 27일 날 띄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 발언 논리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신당 만든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변화할 것 같냐? 안 할 거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신당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자꾸 진행자가 확실하게 선언해라 라고 하는데 12월 27일 사실상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론전을 하면서 동력을 계속,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우리가 어디 이제 육지에 상륙할 때 계속 몸집을 키우잖아요. 바다에서 에너지를 계속 충전하면서 이제 몸집을 키우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그 이준석 대표가 한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 두 가지 물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제한적 요소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대선 주자급이 있느냐? 그런 정당이 성공한다. 두 번째, 아무리 그래도 지역 기반이 있어야 신당은 정당은 성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선 주자급 간판이 있을 때만 성공했다라고 제3지대 정당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후보 되고 나서야 대선 주자급이 된 거다. 후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이나 정치에 관심 적은 사람들에게 정치인 지금 누구 아냐 물어보면 5명 중에 1명은 나를 얘기할 거다. 내가 즉 대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인터뷰에서 또 대선 주자라고 본인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기반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산 출신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줬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보다 특정한 시기에 가장 정치적 변화를 열망하는 쪽에서 표를 몰아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리도 이미 본인은 이제 키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 계속 이제 숫자 이번에 34,000명을 공개한 것도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보내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겠죠.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한번 했어요. 내 모델은 친박연대 모델이다. 그러니까 친박연대 모델이 어떤 말하자면은 본인의 자생적 정당보다는 어떤 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정당으로 나타난 유일한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에 어떤 본인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미뤄 짐작해서 봐서는 12월 27일 저 창당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성정치에 대한 혐오, 그 다음에 여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에너지 차원에서 태풍의 눈이 키워내는 것처럼 계속 키워내는 과정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은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요, 지금 이런 구도 속에서 과연 유리한가 하는 것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국민의힘이 쪼개지는 거네. 그러면 이준석 지지하는 쪽이 국민의힘에서 좀 빠져나오고 보수가 분열이 되면
보수 분열은 민주당의 필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거나 이 정치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꿀렁꿀렁거리면서 신당 분위기를 막 띄우죠. 그리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혁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구에 갔는데 이건 뭐 완전 출정식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가서 뭐 대구를 사랑합니다. 대구 뭐 옛날부터 사랑했습니다. 올라오려고 하는데 너무 뭐 사진 찍자, 사인해달라 이런 요청이 빗발쳐서 원래 기차도 놓치고 3시간 뒤에 다른 기차 타고 왔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르겠다는 총선 그 얼굴 한동훈 얼굴로 바꿔서 내고 뒤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낮으니까 윤석열 얼굴이라는 게 곧 한동훈 얼굴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로 이렇게 한번 치러보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게 보수가 갈라지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역동으로 봐야 되는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거를 즐기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 대구에 가가지고 아주 뭐 대구 시민들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게 법무부 공식 일정이기는 한데 총선 앞둔데다가 뭐 이준석 대표 신당도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온 겁니다. 제가 대구에 2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전영 교수 이제 정치인 다 된 거죠? 저 근데 대구 가서 한 번 보니까 총선 출마 결심했다고 느꼈습니다. 6.25 관련 얘기도 했었거든요. 뭐 6.25 때 나라를 지킨 대구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 두 번째로 총선에 대해서 물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총선이 중요하고 뭐 돈 버는 국민이 어쩌고 이 말 자체가 총선에 나가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정말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혁신의 얼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에요? 검사 정권의 폭주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닌가요? 그런 인물을 내세워서 뭐 혁신이네 어쩌네 저는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정말 실소가 나왔습니다. 혁신이 되려면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고 민심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라는 것이 국민적 여론인데 엉뚱하게 정부 내에서의 찐 윤핵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을 얼굴로 내세운다?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구니까 저렇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층이 어디로 갈지는 분명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는 꼭 짚을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장관 자꾸 범죄 피해자 얘기하는데 이거 범죄 피해자 지원하는 분들 만나면 한동훈 장관 돌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이런 예산 삭감해가지고요. 곳곳에서 날리고 관계자분들이 집회하고 성명 내고 있는데 뭐 저기 가가지고 범죄 피해자 지원 우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 깡통 정치라고 해요. 말로만 해놓고 예산이나 인력은 확보해주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참사 논란 계속되면서 도대체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냐 비판 일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아 윤석열로 난파되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겠다. 또 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니까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 좀 이런 비겁한 술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윤석열 따라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참여 군불 떼다가 대구부터 찾았지요. 야, 그렇게 해봐. 그게 제일 약발이 좋아. 그런 조언을 받았을까요? 그동안 국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뭐 생각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법무적인 거 이외에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십니까? 그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뭐 답변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럼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예.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뭐 하고 싶으냐 물으면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임세훈 대변인 저 발언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아니 하고 싶은 게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없었다고 그러더니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많다고 그러면 아니 10초 전에 본인이 한 말을 또 바로 자기 부정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들어야 됩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일국에 하고 싶은데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저는 참 그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저는 정치 직업 본인이 폄하했던 그 직업 정치인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발언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직업 정치인 얘기하면서 자기 손으로 돈 버는 생활인 이 두 개를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직업 정치인이 직업인 사람이 정치인인 겁니다. 뭐 직업 정치인 따로 붙일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말 즉슨 정치인에 대한 일부의 폄하와 조롱이 전 담겨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자기 손으로 돈 버는 생활인이라고 했는데요. 다 자기 손으로 돈 벌지 남의 손으로 돈 벌지 않아요. 다 여기서 남의 손으로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한동훈 장관님 주변에는 남의 손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모든 국민은 다 자기 손으로 돈 벌어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왜 굳이 했냐면요. 정치인에 대한 폄하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한동훈 장관 국회에 나가면 국회의원들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물론 국회의원이 잘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국회의원을 조롱했는데 본인이 또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이 모순 덩어리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전여우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아이돌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뭐 BTS급에 버금나는 아이돌을 비교했는데요. 그 우리 BTS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국가적 영웅입니다. 함부로 비교하지 말아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고요. 제가 BTS 팬으로서 우리나라에 건드려야 되지 말아야 할 다섯 개가 있어. 5군데가 있는 5명이 있는데요. BTS, 아이유, 김연아, 유재석, 백운기입니다. 건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야. 근데요, 저는 방금 우리 임세훈 대변인 발언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이 이렇게 좀 뭐랄까 미움이라고 그럴까? 또는 어떤 분노가 있지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는 한동훈 장관 저 얘기하면서 약간 좀 두려움 비슷한 걸 느꼈어요. 저런 말들이 분명히 젊은 층들한테는 소구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세현 대변인은 들으면서 방금 전까지도 뭐 하고 싶은 일 없다고 그래놓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게 먹힐 수 있어요. 저는 뭐 어려서부터 뭐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러면 하고 싶은 거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하고 싶은 거 없다고 그래놓고 지금 하고 싶은 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되고 싶은 것이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고 싶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다. 내 앞에 해야 될 일이 많다. 그 일을 하겠다. 이게 상당히 근사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먹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감, 차기 대통령감 누구냐? 이재명 21%, 한동훈 13%가 나와요. 한국갤럽 조사에. 지금 이미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후보 다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은 뭐 땡큐 윤나땡 민주당이 큰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윤나땡 해가지고 땡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들여다봐야 민주당이 어찌됐든 막 이쪽은 꿀렁꿀렁 하잖아요. 이준석 나와, 한동훈 나와, 인용환 나와. 지금 보면 민주당이 안 보여요.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이 완전히 저쪽 가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아 저쪽은 뭐 저쪽이 나중에 새로운 주자들인가? 막 이런 관심을 막 갖게 하니까 이쪽에서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큰 판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은 걱정을 한단 말이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막 북적북적 해가지고 저기 하는데 민주당의 대변인은 그냥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논평 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강선우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동훈 장관은 어제 보란 듯이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공개 행보를 펼쳤습니다. 말로는 예정된 통상적 방문이라지만 총선이 국민의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총선을 향한 들뜬 속내를 숨기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몰려든 촬영 요청에 기차표까지 취소하며 3시간이나 사진을 찍었다는데 출마 생각에 무척이나 설렜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정인환 교수, 민주당 대변인 그래 너 잘났다 흥치뿡 뭐 그러는데 그래서 뭐 이게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띄워주기에 일조하고 있는 거죠. 앞서도 앵커께서 그 심정을 잘 표현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유럽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보시면요. 지금 점유율을 누가 높이고 있냐. 점유율 70% 이상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국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점유율하고 있는 사람 비율로 따지면 이준석, 인여환, 그다음에 한동훈까지 나섰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쪽의 야권의 지형에서는 누가 지금 그 점유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조차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정도, 물론 이게 언론, 보수 언론의 어떤 지형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은 뭐냐. 자,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 저쪽 정부 여당은 말이야. 요즘에 한동훈까지 뜨고 말이야. 뭐 쾌속점을 막 몇 대씩 지금 띄우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전체적인 이미지는 한국모함 같은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만에 하나 이 점유율이 뭐 골 결정력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기가 이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과연 민주당 전략이 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되새겨볼 대목은 많다. 자, 근데 오늘 나온 얘기는 또 뭡니까? 언론에 우리는 또 청년층 관련 현수막 잘못해가지고 민주당은 지금 비판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좀 우리가 반성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저 한동훈 장관이요. 전 출마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출마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에 맞서는 우리의 이제 대응 카드가 문제가 될 것이고요. 이미 한동훈 장관은요. 본인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또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뭐 범죄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민 정책 이게 바로 자기는 민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요. 광주, 전남, 영암 갔다 왔지요. 경남 거창 갔다 왔지요. 자, 대구, 전라북도 갔다 왔지요. 대구 갔지요. 오늘 대전 갑니다. 사실상 지금 외곽에서 총선 행보에 들어간 거다.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그걸 전제로 우리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내놓고 있는 다양한 이슈와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카드로 맞설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대응 카드가 하나씩 지금 나와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내년 총선 어떤 총선이 돼야 합니까? 이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준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총선입니다.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여당 쪽에요. 김한길 위원장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있지요.
밥만 먹고 정치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8단, 9단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있습니까? 이렇게 분노하는 여론을 어떻게 하면 틀어버릴까? 뻥 터지기 직전인 이 풍선에 어디를 콕 찔러서 바람을 슬슬 빼게 할까? 이것만 연구합니다. 그걸로 이제 밥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거기에 놀아나면 내년에 우리는 또다시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불안해 죽겠어요. 방금 정기람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축구 경기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 선수한테 공이 오질 않습니다. 공을 잡아야 골을 넣든지 말든지 하죠. 최수영 컨설턴트 보시기에도 축구 잘 하시니까 지금 공이 저쪽에서만 놀고 있어요. 하프라인을 넘어오든 안 넘어오든 자기들끼리 공 주고받고 있는데 이쪽은 공을 뺏으러 가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골 먹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보기에 이제 이게 점유율도 점유율이지만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빌드업이 골키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프라인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어쨌든 지금 치밀하게 그것이 이제 빌드업 과정이 돼서 이제 말하자면 원샷 원킬이 되는 패스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는 제가 가끔 제가 인용하는 게 이제 이상 시인의 말인데 절망이 기교를 만들고 그 기교가 또 절망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대처하거나 어떤 거기에 대한 사안을 인사이트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그것이 또 절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좀 본질적으로 좀 대처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준석 전 대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 저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미지와 메시지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메시지 장악 능력도 없고 이미지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현실 같고요. 이준석 대표가 그 공간을 파고들어서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은 흔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뭐 지금 정치는 어쨌든 지금 양당 체제로 갈 거는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갈 경우에는 저는 총선은 절대 예측하지 못하는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용범님, 저는 배웅 앵커님 말씀 3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보도가 치우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싸님, 앵커님 애타는 심정이 전해집니다. 민주당이 정말 잘해줬음 하는 애타는 바람이요. 전형님, 언론이 민주당 안 써주는데 어쩌라고. 그래요. 그 언론이 안 써주죠. 안 써주는데 그래서 우리 스픽스가 빨리 100만 구독자, 120만 구독자 돼가지고 언론이 얘기 못하는 것, 지금 언론을 완전히 틀어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외국 나가서 돈 저렇게 펑펑 쓰면서 하나도 뭐 내놓은 거 없는데 어떤 언론이 지적합니까? 우리 정치 분석 아니면 해주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정부 여당의 힘입니다. 여당이 선거 진다는 거는 아주 못해야 집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못해야 집니다. 비슷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어제 한일전 야구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정말 그 중요한 찬스에 포수가 일어나서 공을 봤는데 그걸 스트라이크를 잡아줍니다. 그런 게 바로 프리미엄입니다. 이런 걸 스트라이크를 잡아줘? 그러면 볼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헛스윙이 됩니다. 그런 걸 여당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잘해야 된다라고 막 호소하는데 전희영 교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넌 수박이야. 또 그렇게 그 청년층 비하 논란을 일으킨 그 현수막, 물론 뭐 당에서는 당이 주도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뼈저리게 한번 돌아봐야겠죠. 맨날 청년층 마음 잡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고,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사람들을 이준석 전 대표가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을 만났는데요. 내부에서도 그런 위기의식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준석 신당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는지 그 얘기를 민주당은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른바 꼰대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준석 신당이 야당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이 있다라는 거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 지점을 격파해 가려는 노력을 정말 민주당이 치열하게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내부에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식을 어떻게 잘 발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의 편향성 지적한 부분은 저도 조금 공감이 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주 4.5일제를 따로 띄우고 있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다시 바꾸려는 업종별 차등제를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잘 다뤄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스픽스나 이런 데 보시는 분들 스픽스의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우리가 외교 순방 문제 짚을 때 그런 점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인물 아니겠습니까? 좋은 전략, 좋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누가 이 정책을 내놓느냐, 그럼 과연 민주당의 포지단 인물들이 정말 저렇게 새롭고 좋은 정책을 할 수 있는 인물이냐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과감한 혁신 공천이라던가 좋은 인재를 많이 내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임세현 대변인, 민주당이 지금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로 이제 승기를 잡았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개혁의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뭔가 좀 힘이 빠진 느낌? 그게 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아까 축구 얘기 계속 하셨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정 콘크리트가 60% 되잖아요. 이거 믿고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른바 축구 얘기하셨지만 침대 축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침대 축구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 떨어진 윤석열 부정 60%만 믿고 가다 보면 그게 60이 반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부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가야 되고, 그리고 이른바 잃어버린 집 나간 혁신안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혁신안 빨리 와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동일지역 3선 금지 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부터 차례차례 다 혁신안 제대로 돼야지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침대 축구 하시면 안 돼요. 빨리 공격수로 전환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청년비와 현수막 논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걸 무슨 업체 탓을 왜 합니까? 당 차원에서 명백하게 사과하고 이를테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 이게 홍보위원장 모르게 어떻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부터 민주당이 좀 우리는 그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업체 탓하면요. 정부가 업체 탓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뭐 총선 그 과정에서 아직 뭐 총선 기획단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선 기획단에서 어떤 그 이슈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지도 못해요, 지금. 그런 것들부터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검사 탄핵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비리 검사라던가 뭐 불기소 잘못한 검사들 하나하나 탄핵하는 것 이러면서 이슈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그리고 이제 민생 이슈나 이런 부분도 차례차례 해 나갈 거라 좀 봅니다. 그래서 더 과감한 개혁, 더 과감한 혁신을 해야 민주당이 더 나아갈 길이다 봅니다. 그래서 탄핵 계속 하세요. 네. 탄핵도 그렇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뭐 법에 따라서 기각을 했지만 그건 분명히 국민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지요. 잘못되게 가고 있는 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전략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그거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민주당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답답한데 그걸 지적하면은 저 새끼는 수박이야 이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거 수박이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정치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냥 분노만 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까? 실력을 갖춰야죠. 뱀같이 지혜로워야죠. 저쪽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분노만 가지고 무조건 쳐내고 갈라치기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이 뭐였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보고 찍어준 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심판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닫는다면 그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은 늘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국민은 늘 옳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뒤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 과연 국민이 늘 옳다라고 하는 것에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잘해서 찍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보여줘야 된다. 제가 흥분할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너무 판세가 그렇게 가는 것, 이거 민주당이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원님, 우리 석탄당 나오면 꼭 광부됩시다. 이런 글 주셨는데요. 예, 이동원님께 제가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드리겠고요.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은경님, 어제 시아버님 생신이셨는데 저희 가족은 6대4 정도로 정치색이 나눠져 있어요. 어제 4명의 정어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버님은 몰래 제가 구독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예, 제가 클렌징 폼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버님 드리세요. 그러면 아버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번 정치 본색 보시라고 하십시오. 아, 이게 대한민국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구나 아시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스픽스몰에서 지난주부터 해남 김장 배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주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해주셨네요. 이제 내일까지밖에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좋은 절임 배추 김장 잘 담그시기 바랍니다. 신안 새우젓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를 정해주시면 그 날짜에 맞춰서 드리고요. 그리고 달팽이 크림도 계속해서 지금 사주고 계신데 스테디셀러입니다. 달팽이 크림, 또 광화문 살롱의 쿠키, 또 술 편한 스픽스몰에서 다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은 김종대 레이더 함께 하시는 날이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봉입니다. 박준영의 마키아벨리, 박시동의 경제 본색, 조정면의 뉴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김종대 레이더를 기다리시는 여러분,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아유, 푹 쉬었어요. 푹 쉬셨어요? 네, 일주일간 피로 좀 푸느라고. 네. 그렇죠. 네. 좀 주말엔 쉬어야죠. 네.
그런데 안 쉬고 바쁜 분이 계세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외국 갔다 왔는데 오늘 또 나간다네요. 또 나가요. 예. 이렇게 바빠가지고 정말 건강이 걱정되네요. 예, 12월에 또 나가요. 갔다 와서. 아이고, 네덜란드 또 가셔야 건강을 돼요. 좀 챙기셔야 될 텐데. 글쎄, 아주 비행기 안에서 살아요. 나라 걱정에 이렇게 정말 너무 애를 많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게 지구를 벌써 2바퀴나 돌았다는데 나 참 아주 예산도 거의 500억. 아유, 돈도 많이 쓰시고. 돈 많이 쓰고. 예, 아주 대단하죠. 건강하실까? 글쎄 이제 원체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건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예, 또 외국 나가면 좋은 술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펄펄 나를 거라고 아마. 예, 거기에다가 아주 저 뇌에서 그 도파민이 팡팡 나오는데 뭐 걱정입니까? 근데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글쎄 허구한 날 나가서 순방이 민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점검해봐야 될 사항은 작년에 그 5월에 집권해가지고 내세운 외교 노선이 거의 무너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데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 5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제일 크게 홍보한 성과가 뭐냐면 IPEF 가입입니다. 예. 인도 패시픽 이코노믹 프레임.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그 경제 프레임워크에 개입해. 이게 옛날에 이제 트럼프가 탈퇴한 CPTPP, 환태평양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것을 대체하는 미국의 그 경제 공동체란 말이죠. 예. 여기에 우리가 과감하게 들어가면서 중국 경제는 이제 꼬라박는 경제고 여기서 공급망을 단단하게 협의한다는 얘기였고 뿐만 아니라 무역, 디지털, 환경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규범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APEC에 보니까 완전히 그 성과가 없는 걸로.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이번에 IPEF 무역협정을 타결하려다가 대선 때문에 포기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진실은 왜 언론에서 이걸 안 쓰는가 모르겠는데 중국하고 멀어져 우리끼리 만들자고 하는 경제안보 공동체가 미국도 더 이상 추동할 만한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에요. 이게 크게 미국 시장을 열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참여한 게 주로 아세안 국가들인데 이제 무역협정 자체가 안 된다고? 그럼 여태 1년 반 동안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성과라고 자랑했던 거 경제안보 논리 이거 흔들흔들거리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4시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여태까지 미중 전략 경쟁의 위험 요인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시진핑을 또 만나 1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발전시킨다. 예. 이렇게 화기애애한 회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일에 올인하고 중국을 거의 단절하다시피 해놓는 동안에 막상 미국, 일본은 중국하고 대탕트 비슷한 분위기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우리만 빠졌어요. 그러면 작년부터 올해 1년 반 동안의 외교 기조라고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균형 외교, 전략적 모호성 다 가짜병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략적으로 명료하고 한미일 경제안보하고 공급망 재구축하고 이랬던 그 외교 기조가 1년 반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반 동안 너무 나갔다. 이제 우리도 좀 방향 전환하자. 이 이야기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또 1년 반이 이런 어떤 그 외교의 고립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가치 외교가 다름 아니라 고립 외교가 됐다. 주변국이 그렇게 더 이상 이념 외교, 가치 외교로 안 한다. 실용이다.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동안 동맹에서 올인하고 중국하고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중국하고 거의 재앙이거든요. 특히 여름에 중국이 우리한테 통보한 4대 불가 방침. 이건 거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리고 14개월째 대중무역액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중국하고 무역회담 한 번, 전략대화 한 번을 못 해본.
그리고 북한 문제는 완전히 이제 중국의 도움을 못 받는 이런 형국으로 갔다는 거는 이번 APEC 회의가 윤 대통령의 그 가치 외교에 총체적인 민낯이 드러난 일종의 어떤 재앙적 국면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언론이 이걸 다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하여튼 뭐 영업사원 1호라고 그러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지금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다. 돈 써도 너무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요. 네. 영업사원이 외국 나가서 뭐 이렇게 세일즈 할 때 비즈니스 타고 다닙니까? 다 이렇게 이코노미 타잖아요.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미국 가는데 이코노미 10몇 시간씩 타고 가면 그건 고생이죠.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비즈니스 정도 타면은 뭐 여행을 조금 즐길 수 있고 1등석 타면 호사지요, 그건. 네, 네. 근데 지금 전용기는 1등석에 비할 정도입니까? 완전 비행기가 다 자기 건데. 그렇죠. 그리고 부인이랑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데 이거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국 나가고 그러면은 그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돈 많이 들고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이건 재미 들린 거 외에는 중독증이에요. 중독이에요. 예, 저는 그거 외교 중독증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외국에 특히 영국 방문 같은 경우 유심히 보면은 그 영국은 1년에 외국 정상을 국빈 방문을 한 번 받아요. 예. 그러니까 국빈 방문을 아주 절제력 있게 하는 나라예요. 거기에 국빈 방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영국에다가 엄청나게 졸라댄 거예요. 그다음에 임기 중에 다시는 영국을 국빈 방문 못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국가든 임기 중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미국 국빈 방문했죠. 영국 한다는 거죠. 프랑스, 네덜란드 이렇게 하면 뭐냐 하면은 총선 앞두고 외교 자산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임기 말이 되면은 그냥 실무 방문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외교 자산을 다 전반부에 써버렸으니 후반부에 진짜 외교 문제에 이제 쓸 자원이 부족해지는 거죠. 금강야차님, 세금 여행 부럽다 성렬아. 레모님, 외교를 왜 김건희하고 꼭 함께 가야 합니까? 둘이 우리나라를 공동 통치 중입니까? 뭐 그런 이런 소리죠.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있죠. 뭐 그렇게 보이고 내가 봐도 이원 집정부제 나라야 우리나라. 공동 정권이요. 자, 그런데 이번에 APEC 같은 경우에 가가지고 원래 당초에는 정상회담 뭐 이렇게 잡혔으면 크게 소개했겠지만 그래도 뭐 약식으로라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미국은 4시간, 일본은 1시간 이렇게 회담하는데 우리는 64초 만나서 악수하고 끝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기시다하고만 행사를 같이 했어요. 네, 2번이나 했죠. 이 외교라고 하는 거는 지평을 넓히는 일 아닙니까? 갓나라 핫도그하고 만난 사람 또 만나고 기시다하고만 계속 이렇게 만나는데 돈을 써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스탠퍼드 대학 같이 찾아간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뭐 벌써 7번째인데, 근데 이걸 좀 유심히 보면은 뭐냐 하면은 그 시진핑 주석하고의 그 만남이 왜 불발이 됐느냐? 우선 시진핑 주석의 일정을 보니까 촉박하지 않아요. 15일 날부터 17일까지가 그 샌프란시스코 일정인데 그 뭐 브루나이 또 뭐 베트남 이런 나라도 만나고 그다음에 저 기업인들 서밋에도 참여하고 일정이 그렇게 촉박하지가 않아요, 시진핑이. 그런데 한국하고 정상회담이 안 된 것은 이것은 일정의 문제로 변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APEC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안 된 것도 이번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100%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번만 안 됐다. 예, 이 점을 좀 짚어야 되겠고, 세 번째가 대통령실 해명이 이제 가관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민낯이 드러나고 자기 고백이 나오는 건데 특별히 만날 현안이 없어서 안 만났다. 이게 대통령실 입장이거든요. 아니, 현안이 없대. 중국하고 지금 14개월째 무역적자에다가 중국하고 무역적자에다가 관광객은 뭐 재개됐다 하지만 기술협력, 환경, 기후, 거기에다가 안보 문제까지. 아니, 중국하고 제일 많잖아, 우리나라. 제일 결정적인 건 북한 문제죠. 우리가 항상 중국을 만나는 이유는 제일 긴급한 과제는 북한이에요. 지금 중국하고 북한하고 국경을 튼다는 거예요. 이제 전면 개방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할 얘기가 없어 안 만났다 하는 이 이야기는
대통령실이 지금 크게 당황했다는 얘기고 중국에서 완전히 뺨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 가치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보수 우파의 일관된 논리는 뭡니까? 우리가 미국 옆에 꼭 붙어 있어야 중국이 우리한테 다가온다였어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튼튼하면 중국하고는 저절로 잘 된다. 이 얘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가설이 여기서 깨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깨지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중국하고 잘 지내는데 한국 너만 저리 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못 만나서 안달을 하는 건 나는 원치 않아요. 그러나 가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실이. 조율 중이라 그랬잖아요. 중국 시진핑을 만나고 싶다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놓고 못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내 그 한중일 정상회담도 물 건너간 걸로 봐야 되고 이런 분위기는 내년까지 간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그치 뭐 배제하진 않겠지만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그 구호는 공연불이죠. 지금 만일에 윤 대통령이 이 외교 노선을 그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충격받듯이 그런 충격을 못 느끼고 입장을 못 바꾸시면 이거 계속 갑니다. 그리고 외교는 순방은 민생이 아니라 이게 민생 파탄입니다, 이게. 예. 우리 지금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 다 중국발 위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이제 나가면은 뭔 좀 성과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나가기만 하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54억 달러 뭐 성과 자랑하는데 맞나요? 아니 그 외자 유치는 뭐냐면은 기업 간의 그 직접 투자 예.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숟가락을 얹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이 있든 없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서 특별히 더 된 게 있냐를 찾아봐야 되는 건데 대부분 MOU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십시오. 사우디 네옴시티 MOU 체결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하고 경쟁 국가하고 다 체결했어요. 우리가 그냥 원 오브 댐이라고, 원 오브 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성과로 지금까지 우려 먹은 거죠. 그리고 54억 달러라든가 어떤 수주, 예컨대 그 현대가 LNG 운반선 같은 거, 대우네. 대우중공업이 수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이 하는 거. 정부가 왜 발표해? 기업이 발표 못하게 하고. 이런 관치경제, 정경유착계획이 정경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정경유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장 질서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도 맞지 않는 얘기고. 그래서 50달러라는 그 계산은 허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의 적자가 1년에 700억 달러 발생하는데 50억 달러 설령 벌은 게 사실이라 한들 지금 그게 경제에 미치는 이 미미한 영향력은 이게 지금 적자액의 10%도 안 돼. 요거 54억 달러라는 게 700억 달러 적자입니다. 700억 달러. 600억 달러, 700억 달러 내년에도 또 적자 되면은 54억 달러 벌었다 그러면서 뒤로는 700억 달러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말이요. 안개 미소님, 대통령님은 스트레스 팍팍 푸시고 건희 여사님은 명품 쇼핑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춥고 배고픈 국민들은 두 분의 여행비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어떤 외교에 대해 나오는 담론들은 국가의 이익과 정권의 이익을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국가는 지금 700억 달러 적자인데 자기는 54억 달러 받았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참 슬픈 얘기죠. 정말 민생이 걱정인데요. 이렇게 외국 나가서 쓰는 돈 정말 필요한 데는 없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도 잘하고 있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하여튼 오늘 좀 혀를 차는 국민들이 많았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내년 몇 월입니까? 12월입니다. 12월 1년 11월이 남았는데 사실상 선거기간. 뭐 사실 이제 봄부터 대선 거기 선거 기간이 들어가는데. 좀 길어요. 예. 트럼프가 계속 여론조사에서 1등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이 어떤 자유주의 국가고 그동안에 민주당이 60년 이상 먹고 산 거는 루즈벨트 대통령이래 뉴딜 연합. 예. 그 하나의 어떤 노동자와 유색인종과 또 자유주의 세력의 연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권력의 토대를 60년 이상 지켜온 게 민주당인데 예. 지금 미국 정치가 양극화되고 시장이 이제 굉장히 어떤 인플레 고통을 받고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 속에서 완전히 해체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의 리더십이라는 게 보면은 외교, 경제 또 국내 정치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어떤 노쇠한 기능불능의 어떤 고장난 정치 체제를 형성하면서 그 틈에 국민들의 아우성과 불만을 트럼프가 정서적으로 일단은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특히 저항력자 또는 어떤 과거의 구산업 제조업이라든가 심지어는 노동조합까지도 이제 거의 트럼프 세력이 장악하면서 경합 지역의 트럼프 우세가 확연해졌다. 민주당 후보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그런데 누가 돼도 지금 트럼프한테 다지는 걸로 가상 대결 여론조사 나오는데 예. 문제는 그마저도 지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올해 바이든이 81세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트럼프도 만만치 않죠. 그래도 70대니까. 아이고. 약간은 좀 그래도 근력은 더 좋아 보여요.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70, 80대 싸움이라 그러지만 이 81세 고령이 이제 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이게 성급한 진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든의 부활에 우리는 이제 적응할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동맹 외교니 뭐니 다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바이든이 집권하면은 이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립주의.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비견할 만한 인물이 2차 대전 초기에 찰스 린드버그 같은 인물이에요. 예. 그 왜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그 사람이 친나치주의자고 고립주의자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평화운동 세력까지 다 흡수해가지고 미국이 참전을 늦추게 만든 결정적 공헌자가 찰스 린드버그거든요. 예. 그런 식의 고립주의가 이제 부활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우선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적응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이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출마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 법원이 지금의 하원 폭도 난입 3년 전에 1월 6일 날 미 의사당에서의 폭도 난입에 대해서 유죄는 인정했으나 예. 그러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태로 출마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징역형을 때려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출마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징역형을 때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목이 다른 정치인한테는 적용되는데 대통령한테 대해서는 면책이라 그랬어요, 법원이. 그러니까 하원 의원이나 이런 주지사로는 출마를 못 하는데 대통령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법이 이게 힘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데 이 바이든 트럼프 대결 구도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1년 남았으니까 별의별 변수가 많겠죠. 지난번 대선 때도 트럼프가 이긴다 그러다가 팬데믹 그때 과학을 배신하고 미국에서 10만 명씩 죽어나가고 이래서 바이든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때 코로나19 아니었으면 바이든이 당선됐을까? 그리고 트럼프 말기에 경제가 좋았는데 다시 인플레도 안정되고 고용률도 좋고 모든 게 좋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바이든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역사는. 그러나 만일에 지금 이 시기로 보면은 민심은 바이든한테 떠났다. 여기서 일단 민주당이 어떤 해결책이나 혁신안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양자 간의 대결은 전 바이든의 비관적이라고 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나타난 여론조사를
뒤엎을 만한 뭔가가 없다면 내년 선거는 트럼프 승리 우세 쪽으로 본다. 네, 당분간은 트럼프 우세로 간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러니까요.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무조건 바이든한테 불리한 의제고. 예. 이건 뭐 거의 바이든한테 마지막 재앙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왜 더 우리가 퍼주기 지원을 해야 되느냐.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불리하고, 그 이전에 아프간에서 패주는 씻을 수 없는 상처고, 사건은 터지는 족족 다 바이든한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가 좋다 그러지만 그건 바이든 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무언가 어떤 후보 교체에 버금가는 어떤 극약 처방이 없는 이상은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한다. 예. 아까 우리가 지금 미국의 선거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봤는데 경합 지역별로 보거나 뭐 가상 대결 이런 거를 보더라도 트럼프가 앞서기는 앞서지만 지금 한번 볼까요? 네. 경합 지역별로 이렇게 봤을 때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여러 군데에서도 위스콘신 하나만 빼고 네바다도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는 됐어요. 근데 저기는 이제 뉴욕 타임즈 보면은 뭐 예. 트럼프가 네바다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런 상황이라서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세계 정세가 어떤 요동을 치는데 아마도 그 고립주의 성향으로 볼 때 대외 원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개입을 줄이면서 일단은 무역이라든가 이런 어떤 자유무역 질서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래 2차 대전이 일어난 것도 보면 무역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때 미국이 대공황을 거치면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데 그때 관세가 4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 독일, 일본과의 어떤 그 경제적 분리로 작용하고 그것이 몇 년 후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거든요. 공황과 보호무역주의 이 두 가지가 어떤 전쟁의 배경이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성향을 보면은 고립 내지는 분리 이런 것들을 일단 하면서 자국 우선을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세계가 작동하는 이 자유주의 질서의 거버넌스가 힘을 잃고 불안정해진 세계의 지정학적 단층선에서부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게 저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시리아, 이라크 이런 어떤 지역들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북한이 더욱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참 트럼프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또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미국 사람들 심리도 참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이에요. 이건 미국의 재앙을 넘어 전 세계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그 자유주의 연대 이런 말 못 씁니다. 앞으로는. 예. 자국 우선, 각자 도생 이런 어떤 문화, 만인 대 만인의 투쟁. 그게 이제 리바이어던 홉스가 얘기한 리바이어던 질서. 그렇죠. 예, 그게 연상이 되는 미국이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무질서는 무정부적 상태가 가장 분쟁이 일어나기 좋은 질서입니다.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예. 우리가 뭐 바이든 편도 아니고 트럼프 편도 아니지만 뭔가 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세계 제일 같은 그런 모범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좀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순당 5,500님, 경기도 대학가에서 장사합니다. 100만 구독자 만들려고 4,800명 학생 중에 2,500명은 구독시켰습니다. 열심히 구독시킬 테니 똑바른 언론사 돼주세요. 아유. 아니 선물 좀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떡볶이 사러 오는 학생들한테 우리 백운기 정치본색 스픽스 구독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는가 보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동탄공항. 동탄에 공항이 있나요? 아이들을 동탄공항 쓰시는데요.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기회되면 스픽스몰 이용해 봐야지 맘만 먹고 있다가 이번에 해남 절임 배추와 달팽이 크림 주문했습니다. 필요한 물품 사고
스픽스의 도움까지 주니 기분 좋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뭐 또 요즘에 특별히 우리가 정어리 점프 운동하면서 구독 권유 많이 해주시고 돕고 싶다,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 이런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슈퍼챗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저희가 따로 후원 계좌번호 있거나 뭐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거고요.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사주시고 그러면 또 스픽스에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박시동의 경제본색은 이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인터뷰할 때 좀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렇더라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동안에 방송 끝나고 나서 댓글에 또 이런저런 인사도 남기셨는데 바로 그 다음 프로그램 이어지는 바람에 못한 분들도 많으셨고 아쉬우셨죠? 이제는 더 인사도 나누시고 그런 다음에 마무리하셔도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